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오늘이 8번째 시간이고요. 날씨가 무척 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전에 겨울에 방송할 때도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너무 더우실 때는 지금이 한겨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날씨가 확 풀렸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덜 덥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따뜻한 음식을 좀 드시는 게 건강에는 좋습니다. 그래요. 한국판 리보게이트, 그래요. CD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변동금리라고 그럽니다. 변동금리는 이제 그때그때 달라요. 이런 얘기인데요.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이 CD금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서 은행과 증권사들이 CD금리를 조작했다. 이런 의혹과 실상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CD가 뭐냐? 컴팩트 디스크.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 CD 음악 CD가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은행에서 얘기하는 이 CD는요, Certificate of Deposit. 그런 짓을 했어요. 양도성 예금 증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도성 예금 증서. 그러니까 이게 남들한테 줄 수 있는 예금 통장을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은행에 가서 저축을 하면 내 이름이 적힌 통장을 줍니다. 통장을 주는데 요것은 양도성 예금증서 CD라는 것은 통장이면서도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그런 통장입니다. 그리고 보통의 예금과는 달리 통장 대신에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쪽지를 줍니다. 무슨 어음 쪽지 같이 생겼어요. 쪽지를 줍니다. 이름이 없으니까 뭐 누구에게나 뭐 팔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잘 쓰여지는 게 뇌물로 주어집니다. 전에 이제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모 당의 정치인이 모 전 대통령의 비자금 예금 증서 100억짜리 전에 한참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CD입니다. 사실 양도성 예금 증서가 처음에 등장한 이유는 다른 건 없습니다. 시중에 있는 검은 돈을 은행으로 끌어모으기 위해서였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그런 검은 돈들, 검정 돈들을 은행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발행하기 시작한 게 바로 CD입니다. 금액이 이제 최소한 몇 천만 원 단위니까 우리 4,500만 서민들하고는요, 전혀 관계없는 게 또 바로 이 양도성 예금 증서입니다. 이 CD가 유통되는 과정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이제 보셨던 그 쪽지에다가 1년 뒤에 1억 원을 주겠다라고 해서 거기다가 1억 원이라고 딱 표기를 합니다. 1억 원 이제 기업이라든가 이제 큰 손이라고 그러죠. 소위 이제 큰 손들한테 요 양도성 예금 증서를 파는데 얼마에 판다? 9천만 원에 팝니다. 9천만 원에 1억이라고 찍어놓고 9천만 원에 파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돈이 남아 돌고 시간 많은 분들한테는 1년 뒤에 1,000만 원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돈이 많은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률로 따지면은 한 10%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내가 또 돈이 필요합니다. 대개 이제 그 양도성 예금 증서 CD라는 것은 3개월물, 즉 91일짜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돈이 필요해요. 물론 팔 수도 있겠죠. 그죠? 이것도 주식하고 똑같이 수급에 의해서 내가 1억짜리를 9천만 원에 샀어요. 3개월 물을. 그래서 2달 반이 됐습니다. 2달 반이 됐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한 거예요. 보름 남았죠. 그런데 시중에다 내놓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사겠죠. 시중에 돈이 많이 돌게 되면 야, 내가 보름만 참으면 500 버는데 하고 이제 파는 사람은 9,500만 원, 사는 사람은 9,500만 원에 사서 보름 후에 1억을 받는 겁니다. 근데 막상 내놓으니까 또 찾는 사람이 없어요. 시중에 돈이 안 드는 거죠. 야, 이거 누구 살 사람 없어? 얼만데? 9,500만 원. 안 사. 9천만 원 안 사. 본전인데? 알았어. 8,700. 그러면 또 매매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만기 전에 매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방송에 이제 한참 떠드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양도성 예금 금리라는 게 바로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주로 양도성 예금 증서는 이제 3개월짜리가 발행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중의 자금 흐름, 단기적인 시중의 자금 상태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바로 이 CD라는 겁니다. 실제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요. 시장의 혼란 그리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 데다가 이게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금융 질서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신뢰를 뿌리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라고 그러죠. 네, 그 은행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은행, 즉 한국은행에다가 이제 시중은행, 내가 1억을 시중은행에다 넣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이제 뭐를 띄냐면요, 예금 지급 준비금이라는 걸 띱니다. 아셨죠? 그건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에다가 예금 지급 준비금을 예치할 의무가 있는 시중은행이라든가 지방은행, 특수은행, 그리고 또 외국계 은행, 이런 은행들이 이 CD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들의 경우에는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금리를 이 CD 금리 플러스 R 또 금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 금리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중은행 또 증권사 대부분들이 이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D 금리의 변화는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CD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동반 상승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이 또한 어떤 또 기업들이 받는 어떤 이자 부담이 상당히 크는 거죠. 그런데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린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자 부담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하우스포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대가들의 투자비법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럼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방송에서 나오는지 요즘 또 안 나와요. 지금 대선 때문에. 근데 이건 짚고 가야 됩니다. 제가 또 금융투자협회에서 내놓은 그 자료를 보니까 놀라운 그림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왜 이게 문제냐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인데요. 진한 빨간색이 있고요. 진한 파란색이 있습니다. 이제 파란색은 뭐냐면 국고채권입니다. 그러니까 3년물 국고채인데 국고채가 쭉 한 4월 달쯤에 정점을 찍습니다. 3.57% 찍고서요. 밑으로 내립니다. 3.46, 3.35, 3.28. 그리고서 7월 2일에서 7월 17일 사이에 국고채 금리가 툭 떨어져서 2.94%로 떨어집니다. 자, 그 이유는 아시죠? 금통위가 7월 12일 날 기준금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민들의 그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에 영향을 받는 금리에 영향을 받는 이 CD 91일짜리가 3개월물인데요. 놀랍습니다. 1월 2일 날부터 3.5%, 3.56, 3.54, 3.5 그래서 국고채가 3.57%를 찍던 그때에 3.55%에서 3.54 CD 금리가요. 옆으로 그냥 쭉 갑니다. 이게 4월 초부터 최근 7월 17일 근방에서 3.25%로 툭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기역자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이런 그 지표는 없어요. 이게 뭘까요? 그죠? 이 부분이 화가 난다는 거죠. 이게 담합의 소지가 있다. 지금 한참 방송에서 떠드는 겁니다. 그러면 3.54%를 4, 5, 6, 7월까지 끌고 왔어요. 4개월 동안. 그러면 3.54에서 3.25%면 대충 잡아도 0.3%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현재 300조 원에 이릅니다. 우리 서민 대출이. 그런데 이 CD 연동 금리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0.3% 했죠? 은행과 증권사들이 0.1%만 높여 잡아도 은행들이 연간으로 계산할게요. 3천억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0.3% 정도 가까이 되니까 돈은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뺏어먹을 걸 뺏어먹어야죠. 그렇죠? 그래 안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미 금융소비자연맹이라든가 소비자단체들은 니들이 자진해서 반납치 않으면 부당이득, 그렇죠?
반환 청구 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선 겁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게 이데일리 TV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CD 금리가 사실상 조작되고 있었다는 의혹은요, 점점 기정사실화로 굳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화가 나는 것은요, CD 금리가 0.5%만 떨어져도요, 서민 가계에는 무려 약 1조 4천억 원 정도의 이자 부담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표에서 보셨듯이 변동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를 모르겠어요. 또 어저께는 또 이상한 뉴스가 나왔는데 모 은행에서, 그렇죠? 네.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13점이 뭡니까? 13점이. 평가를 하는데 석박사는 53점. 그래서 대출을 받으러 가면 스펙이 이제 낮은 사람들, 학교 어디 나왔어요? 고등학교 나왔는데 대출 안 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정말 화가 나죠. 그죠? 은행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CD 금리가 다른 금리와 같이 하락했다면 우리네 가계대출이라든가 중소기업 이자 부담이 크게 줄었을 텐데, 어쨌든 제가 오늘은요 종목을 은행주를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기업 분석과 그리고 또 기술적 분석을 해가면서, 최근에 이제 은행주를 많이 이제 들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물린 거죠. 예.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짚어가던 아주 귀한 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CD 금리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파생 상품. 물론 이제 대외 신인도에 이제 타격이 올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CD 금리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 상품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잘 들으세요. 조 단위입니다. 억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입니다. 4,500조입니다. 네, CD 금리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 상품 규모가 추정치입니다만 4,500조 원 정도. 놀랍죠? CD 금리가 조작으로 판명되거나 내지는 논란 끝에 폐기될 경우 현재 그 영국의 리보 조작 사태와 같은 국제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고요.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파생 상품 청산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걱정하실 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1금융권 우리은행하고 기업은행 빼놓고는요, 결국에는 외국계 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또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그동안 이제 유럽발이라든가 특히 이제 신용카드 그 수수료 체계 이제 개편이라든가 이제 정부의 규제 때문에 은행 업종이 이제 좀 반등을 하나 싶더니만, 이제 그 공정거래위원회 칼날이 제가 볼 때는 가만히 덮어뒀으면 냄새나 날 텐데 막대가로 콕콕 쑤셔놔가지고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어요. 수습은 지금 상당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기관 쪽에서 은행주들을 이제 많이 팔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 지상에 올라오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파는 종목이고요.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있더라. 그 문제도 정확하게 오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D금리 단합 논란과 관련해서 증권과의 평가는요,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증권사에서도 그걸 취급합니다. 어떤 분들은 CD금리 담합과 관련해서 주식시장이 지나치게 과민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글쎄요. 그래서 금리 담합을 가정하더라도 지금 현 주가는 이걸 이미 반영한 수준이다. 반영을 했으면요,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예요. 이게 이 문제가 사실 터졌으면요, 은행주는요, 지금 점상이란다. 점하가 한 3방, 4방 정도는 내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저도 역시 대한민국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반영했다라는 거예요. 뭘 반영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문제인데, 반영한 수준인 만큼 매수 관점의 대응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다른 쪽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예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악재가 분명하다. 이렇게 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잊어먹겠죠. 그래서 저는요, 어저께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특별 담화를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2시에 드디어 이제 이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저는
걱정스럽게 이렇게 봤는데 그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자, CD 연동 대출 비중이 가장 높은 데가 바로 여러분들 우리금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CD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 수익 감소가 가장 클 것으로 분석이 되는 은행은요. 첫 번째가 이제 우리금융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어서 신한지주가 될 거고요. 세 번째는 KB금융이 되겠죠. 그 외에 또 여러 개 이제 그 은행들이 줄줄이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반대로요. 기업은행하고 지방은행 쪽은 부담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은행 그리고 신한 그리고 KB금융하고 기업은행 그리고 이제 지방은행은 뭐가 있을까요? 충청은행 없어졌죠. 동남은행, 동아은행 없죠. 그래요. 대표적인 은행, 전북은행 이렇게 지금 종목을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좀 잘 올바르게 돌아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주식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은 많이 힘듭니다. 대외적으로 문제, 특히 이제 그 남유럽발, 유럽발, 특히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그 문제 때문에 좀 우리가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래 안에도 이제 그 여기저기서 나라를 다스리시는 우리 위정자들께서 좀 문제가 생겨서 그것도 화가 날 판인데, 이런 그 은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서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담합을 한다든가 이런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저는 무지하게 화가 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다른 건 없어요. 주가 빠져서 화가 나는 거죠. 어차피 뭐 대출금리야 뭐 좀 더 내면 되죠 뭐. 그래서 은행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 주가는 올려주세요. 그거라도 어떻게 좀 복구를 해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밀려가지고 많이 걱정스러울 것인데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CD 금리, CD. 그래요. 종목을 좀 들어가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그 우리금융이라는 그 종목을 한번 우선 볼게요. 우리금융.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요. 최근에 기관이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샀느냐?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주고받고 한 거죠. 누가 팔았으니까 누가 받겠죠. 그죠? 외국인들이 샀고요. 우선 그 대주주는요. 여러분들 예금보험공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5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5%를 보유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부실채권이 가장 많아서 충당금 부담이 높았던 대표적인 은행이기 때문에 경상적인 실적이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은행이 대규모 그 출자 전환 주식 매각을 통해서 순이익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올해는 2012년 올해는 이제 부실채권 부담이 크게 감소하면서 일회성 이익을 제외한 순이익이 점차 정상적인 수준을 좀 회복하면서 타 은행 대비 저평가받는 부분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도 이제 민영화 이슈는 이제 계속 제기되지만 여전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KB 쪽에서 이제 어떤 결론이 이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저 박근혜 대표께서도 이건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우리 저 예금보험공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토종 우리나라 은행인데 이것은 안 넘겼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잘 되는 기업들은 이상하게 팔려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공적자금위원회에서 그만큼 이제 투입한 돈을 이제 회수를 해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맞습니다만, 일단 민영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피부로 다가오는 것은요, 구조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잘려 나간다는 겁니다. 실직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경기 안 좋을 때는 이런 거 하지 말고요. 특히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뭐 뉴스에 나오는 인천공항을 민영한다든가 인천공항을 민영하기 전에 민영할 곳이 있어요. 뭐 교도소라든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국회의사당도 민영하시고요. 법원 검찰도 민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수성이라고 하십니까? 감수성. 네, 감수성. 감수성의 성문을 적들한테 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천공항을 민영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자리입니다. 누가 들어온 자입니까? 그렇죠? 물론 민영화에서 뭐 민간 업체가 잘 하겠죠.
근데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 서비스 쪽은 뭐 계속 뭐 아주 10년 가까이 1등입니다. 최고의 공항인데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꼭 이렇게 자꾸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더 재밌는 것은요, 우리금융이 그 2012년 추정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청산가치죠. 청산가치가 얼마냐면 24,000원입니다. 24,000원인데 현재 주가 오늘 그 마감한 주가가요 1,300원이거든요. 그 시계하면 현재 가격은요 반토막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주가 순자산 비율 PBR로 하면은 0.5배입니다. 그러니까 반토막이죠. 주가는 뭐 어차피 뭐 시대금리 뭐 조작 뭐 담합 뭐 이런 얘기는 뭐 수습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일 타격을 받는 것이 우리금융인데요. 괜찮습니다. 이거 뭐 공사니까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제 생각이에요. 일단은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까지가 좀 브레이크를 밟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 자리 이쪽에서 지금 따라오는 요 선 지금 딱 끽 밟았기 때문에요. 혹시 이 종목을 들고 계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건데 한 250원 정도, 250원 정도를 혹시 내일 주가가 밀려버린다라고 그러면 일단 놨다가 다시 재차 반등할 때 잡으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종목을 새로 신규로 한번 들어가 보시거나 내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일단 홀딩입니다. 오늘까지는. 그래서 요게 지금 내일 혹시 그 종가 대비 개파락을 한다고 그러면 물량을 좀 줄였다가 다시 한 250원 선을 재매수 구간으로 보시면 이 종목은 크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일단은 빨리 올라와야 되는 부분은요. 일단 12,450원까지는 일단 빨리 땡겨서 올라와야 됩니다. 이 종목은 우리금융은 차트를 좀 이렇게 줄여보더라도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이 종목이 가격대가 청산가치가 24,000원인데요. 지금 살짝 줄여봤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저 만치 꼭지점을 보더라도요. 여기가 한 18,700원이거든요. 여기까지 간다 그래서 이 종목 잘못됐다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저 대외적 전체 글로벌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아주 밸류가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게 사실 은행주와 증권주인데 이번에 이 공정거래위에서 이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요? 그렇죠? 물론 이제 공정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어쨌든 뭐 이거는 뭐 이상한 뭐 주가를 만들기 위해서 흔들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한 건 아니겠죠? 분명히 낱낱이 밝혀서 책임 추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금융이 피해가 큰데 어떻게 하죠? 이게 지금 예금보험공사입니다. 공사.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자, 주봉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주봉도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주봉으로 들어가서 제가 차트를 이렇게 좀 펼쳐볼게요. 아까는 일봉이었고요. 얘는 주봉이었습니다. 주봉이었는데 상당히 좋죠? 지금 이 위치와 아까 일봉 위치와 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까지가 정확하게 브레이크를 밟은 브레이크 패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으니까 여기서부터는요. 방향은 윗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맞을 겁니다. 여기서 더 쏟아진다라고 그러면 일단은 주봉상에서도 받치고 있는 선이 있는데 이 선이 어떤 선이냐면요. 이 선이 어떤 선이냐면 제가 이쪽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쪽에 지금 음선 보이시죠? 이쪽에요. 이렇게 좀 보이실 겁니다. 음양, 음문. 여기 이 종목 여기 지금 십자 형태입니다. 음봉이 지금 4개인데요. 음양, 음문 해서 이렇게 이어져 왔었고요. 직전에도 여기서 뭐 음봉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음봉들이 점점점 커지다가 작아진다고 그랬죠. 캔들이. 그래서 옆으로 계속 쭉 이어져 왔던, 즉 지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옆으로 이동됐던 부분이 바로 이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음봉을 이제 주봉상 크게 하나 내려뜨리더라도 이 중심 라인은 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가는가 싶더니 또 최근 들어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 텐데요. 힘들어 하지 마시고 우리금융은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기관은 믿지 마시고요. 외국인을 한번 믿어보시자고요. 아셨죠? 지금 현재 그림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그림인데요. 은행주들 그렇게 겁나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물려있다라고 해서 걱정하실 건 없고 나쁘지는 않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우리금융이었습니다. 우리금융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신한지주라는 이제 종목이죠. 그 다음이 이제 신한지주입니다. 그 다음이 신한지주인데, 자, 보실게요. 여기서부터는 놀랐습니다. 앞에서 우리금융은 결국에는 이제 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제 쉽게 이제 제 식대로 풀이하면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신한지주 KB금융, 특히 두 번째 신한지주 종목은, 자, 기관이 팔 때 개인이 매수했습니다. 자, KB금융도 기관이 팔 때 그를 그대로 그 물량을 개인이 잡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한지주는요, 우선 대주주 현황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자, BNP 파리바가 6.3% 실질적인 대주주입니다. 자, BNP 파리바 들어보셨죠? 프랑스 은행입니다. 그게 신한지주 대주주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물론 7%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주주권 행사를 못하죠. 그래서 이번에 상정을 했죠. 주주권 행사할 수 있도록. 그래요. 은행은 괜찮겠어요. 은행은. 기업은 좀 거시기 합니다. 자, 작년부터 은행 산업은 이제 자산 건전성이 좀 개선되면서 실적의 정상화가 좀 진행되고 있는 은행이 신한지주인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그 정부의 규제가 좀 진행되면서 실적이 둔화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특히 이제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우려로 카드사 MS1인 이 신한카드 실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012년 순이익은요, 전년 대비 늘어나면서 실적이 양호할 전망입니다. 예, 그게 바로 신한지주입니다. 예. 개인이 매수했습니다. 개인이. 글쎄요, 주가가 빠지는데 개인이 매수한다. 그 정도로 강심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까요? 개인 투자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순수한 개인이 있고, 두 번째는 외개인이 있습니다. 외개인.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신한지주는 개인이 매수했고, 더 중요한 것은요, 실질적인 대주주는 국민연금이라도 실적으로 주주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프랑스 은행입니다. 그게 신한지주죠. 그리고 더 뒤져보면 아시겠고요. 자, 일단은 그 주봉으로 들어가서요. 신한지주 또 차트 또 점검하고 가야 되겠죠? 예. 자, 주봉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트로 들어가서 보시죠.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툭툭툭 떨어졌죠. 그죠? 자, 더 신한지주 얘기할게요. 이것도 2012년 추정치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청산가치, 주당 순자산가치라고 그러죠. 그거를 BPS라고 그럽니다. 이게 52,000원짜리인데요. 오늘 종가가 33,350원. 와, 그래요. 놀랍습니다. 가격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뭐 까짓거 망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이 회사는 뭐 망하겠습니까? 은행하고 제약주는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꼴을 못 봤어요. 자, 그리고요. 이제 PBR이죠. PBR 이제 비율로 나타낸 자산 비율, 주가 순 자산 비율은요. 배수로 따지면 0.7배 정도 되니까 이 종목이 쉽게 얘기하면 52,000원 간다고 그래서 이거는 제 쌤쌤이죠. 1대1입니다. 아시겠죠? 52,000원은. 그래서 대개 이제 한 2.5배 내지는 3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52,000원짜리가 15만원 가 있어야 이 회사의 실적에 맞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0.7배니까 상당히 좋은 거죠. 꼭 IMF 때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도 이때 당시에 외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엄청난 큰 돈을 벌었을 때가 그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공포감에 휩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신한지주 지금 차트 주봉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좀 보시면 제가 이렇게 좀 차트를 줄여보겠습니다. 네, 차트를 줄여보고 이쪽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쪽에 캔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여러분들 캔들이 이렇게 이쪽에 좀 주어져 있는 캔들이 있습니다. 제가 늘 이제 말씀드리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하나하나 대가들의 투자비법에서 말씀드렸지만 이평선 매매가 아닌 좀 전혀 새로운 차트를 가지고 지금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캔들을 여기다 딱하니 그려놓고요. 제가 옆에다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중심 라인 상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이 있습니다. 하단이 있습니다. 요 하단과 밑 하단
이렇게 좀 거놓고 신한지주도요. 어느 정도 내림폭은 다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뭐 급격하게 바로 반등을 해서 주가가 치고 올라가지는 않겠죠. 일단 지금 현재 차트 상태는요. 역 N자형 형태입니다. 그래서 하락을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반등을 준 다음에 어떤 그 다중바닥을 만들고서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가겠죠. 기간이 이제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신한지주의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좀 편하게 마음을 가지시라고 손절가 부분을 좀 편한 가격을 제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31,800원 정도, 31,800원 정도를 그 정도를 손절가를 좀 깊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33,350원이니까요. 31,800원을 밀어버리면 내가 났다가 다시 이 지점에서 다시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네, 주수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한지주도 사실상 회사 가치나 밸류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불거져 나온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은행주들이 좀 휘청거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유럽발 사태라든가 그런 이제 문제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미국 시장의 주택 지표가 바닥을 치고 지금 턴어라운드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서 일단은 주택 지표가 좋아지면서 바닥을 찍었다.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일단은 그 초점은 우선 이제 선봉의 역할은 미국이기 때문에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한지주 왜냐면요.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지금 한참 말들이 나오고 이유 없이 빠지는 이런 은행주들 뭐 이유 없이 빠질 리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종목 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실까봐 제가 이런 종목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좀 편하게 마음가짐을 가지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은 혹시 이 종목을 좀 반등 시점 매수해 보고 싶은 분들은요 뭐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내다봐야죠. 사서 내일 당장 안 간다고 뭐 있다고가 있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아셨죠? 신한지주는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KB금융 종목을 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KB금융 종목을 보겠습니다. KB금융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KB금융. 그래요. 그 전에 이제 국민은행, 뭐 내지는 뭐 주택은행도 이제 글로 이제 합병이 됐습니다만, 대주주 현황이라는 것은, FN 가이드에서 이제 제공하는 여러분들 기업 분석에 보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주주 현황 보시면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한글만 읽으실 수 있다면 놀라운 것은요. KB금융은 이제 대주주가 미국의 투자펀드입니다. 들어보셨죠? 프랭클린 리소시스입니다. 네, 그렇죠. 무슨 공포 영화 제목 같아요. 프랭클린 리소시스 거기가 5.7% 지분 가지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그리고 시티뱅크 DR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대가들의 투자입법에서 전에 꾸준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8.8%. 이쪽 시티뱅크 창구로 통해서 외국인들이 사실 사고팔고 하는 거죠. 그 역할을 대신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주주가 ING 뱅크 NV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네덜란드 ING 은행입니다. 얘네들이 5%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또 한 8% 갖고 있는데요. 그건 무의미하다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미국의 투자 펀드 회사가 5.7%, 그 다음에 네덜란드 ING 은행이 5%, 그 다음에 시티뱅크를 통한 DR이 한 8%. 그러니까 사실상은 외국계 은행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국산입니까? 아니죠? 네. 그러니까 금산분리. 기업이 절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 그래서 IMF 때 다 팔아먹은 겁니다. 그때부터 이 친구가 사서 저 친구한테 팔고 저 친구가 사서 이 친구한테 팔고 외환은행 생각을 해보십시오. 외환은행. 이제 결론은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데요, KB금융도 사실 CD 어떤 담화 문제에 대해서 사실 연관되어 있는 세 번째 은행인데 기관이 물론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개인이 매수를 합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자,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외인이 매수를 많이 했고요. 신한지주와 KB금융 같은 경우는 개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주가 빠질 때 밑에서 받아내는 그런 저력이 있다는 건 저는 몰랐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죠. 그죠? 예, 그리고,
KB금융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민은행 금융지주회사죠. 은행업을 영위하는 KB금융은행, 국민은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대단했죠. 신용카드업을 주사업을 하는 KB국민카드, 그리고 이제 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KB투자증권이라든가 KB자산운용, 그리고 KB부동산신탁, 그리고 인베스트먼트, 이런 보험업도 합니다. 주 사업을 하는 KB생명보험, 그러니까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KB국민은행은요, 은행 기준의 이제 자산 규모, 그리고 총수신, 원화대출, 투자신탁, 반가 실환금 판매에 있어서는 은행권 최상위 수준을 확보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회사입니다. 대주주가 프랭크 리소시스, 네덜란드 ING. 속상합니다, 저는. 속상합니다. 어쨌든, BPS 추정치, 2012년 추정치도요, 이 회사 64,000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33,000원이거든요. 이것도 거의 반토막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2007년도 때 제가 어떤 이제 그 미팅 장소에서 지금 상황이 IMF라면, 몰빵하지. 지금 상황이 그 미국의 쌍둥이 빌딩 그 사건 났을 때라면 몰빵하지. 지금 상황이 2008년도 바닥이라면 있는 돈 없는 돈 갖다 사야지. 아닙니다. 다 물려 있었죠. 오히려 주식의 주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야 지금 바닥이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익이 좀 나긴 납니다. 근데 문제가요. 그 후회가 문제입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하여튼 주식은요. 그냥 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캔들이 뭔지 시장의 어떤 메커니즘이라든가 전체적인 거를 꿰뚫지 않고서는 그래도 힘든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식을 자꾸 담으셔가지고 중독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꼭 조심을 하시고요. 어쨌든 일단 얘도요. 비율로 따지면 0.5배입니다. 거저입니다. 떨입니다. 싸구리, 삥.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애누리. 끝내줘요. 50% 세일. 자, KB금융. 차트 일단 주봉만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에서도 보면요. 주가가 이쪽에서 지금 일단은요. 쌍바닥 만들고 이렇게 좀 갈 줄 알았습니다. 갈 줄 알았는데 반등하는가 싶더니 바로 이렇게 이제 밑으로 밀려 내려버리고요. 또 최근에 나온 일들이 이제 CD 금리 담합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나오면서 시끌벅적했는데 글쎄요. 지금도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이제 해결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늘 조심은 해야 됩니다. 늘 조심은 해야 되고 이 종목도 이제 여기다 가져다가 제가 이제 직전에 주가가 한참 치고 올라올 때 이제 부분입니다. 한참 올라올 때 이쪽 부분에다가 이제 제가 기준을 대는 건데요. 이쪽에다가 일단 우선 캔들을 이쪽에다 이렇게 좀 대보겠습니다. 이제 꾸준하게 여러분들과 이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좀 잘 보실 거라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단 부분 긋고요. 중심 라인 이렇게 긋고 제가 좀 이쪽 부분을 좀 확대해서요. 이쪽 부분에다가 제가 지금 현재 캔들을 하나 건 겁니다. 만들어 놓고 중심 라인 좀 거는 거니까요. 여기 좀 보셨죠? 그리고 이쪽 부분으로 이제 와서 이렇게 보면요. 지금 하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손절가를 정하라고 그러면 아주 가깝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음선이 이렇게 좀 보이시나요? 자, 음선 보이시죠? 제가 양봉 차트, 음봉 차트, 그래서 제가 주식 회로도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이 캔들입니다. 여기다 대놓고 음선 부분은 여러분들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정확하게 어떤 지지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띄워놓으면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만든 거냐면요. 확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요게 지금 다가왔던 음선 부분을 캔들을 그렸다는 것은 직전에 저쪽 부분에서 음봉이 4개 출현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쭉 이어오다가 지금 중심 라인 긋고 여기 이제 3분의 1 지점을, 여기가 중심 라인입니다. 여기가 중심이고 3분의 1 지점을 이렇게 지나쳐서 가면요. 이 부분입니다. 얘가 중심 라인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손절 라인으로 잡고
왜? 이 종목도 가지고 계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31,180원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이 33,000원이니까 아까 그 종목하고 비슷하죠? 그죠?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31,180원 정도, 네, 그 정도 손절 잡아드리고요. 얘도 홀딩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밀어버린다. 그러니까 여기가 31,180원이 밀린다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좀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네, 그렇게 보시고 그냥 꾸준하게 들고 가시면 괜찮습니다. 자, 목표가는 정하지 않겠어요. 그냥 가만히 계속 좀 중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큰 문제는 없다. 그 말씀 드리고요. 다음, 자, 그러면 시리금리의 하락에 따른 이자 수익 감소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을 것 같은 은행, 기업은행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은행, 여러분들, 오히려 기관이 최근 들어 매수를 하더라고요. 기업은행은.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은행이라든가, 우리금융이라든가, 신한지주, KB금융은 기관이 팔 때 오히려 기업은행은 사더라는 거죠. 자, 우선 그 대주주는요, 기획재정부입니다. 68.6%를 가지고 있고 한국정책금융공사가 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저도 이제 50평생 살면서 저도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기업은행에 예금을 하면 기업이 살아나고 기업은행에 예금을 하면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야, 이게 우리가 바라던 지도자상입니다. 지도자. 기업은행이 대통령을 나오시면 출마하시면 저는 한 표를 찍겠습니다. 기업이 살고 일자리가 창출되면 이게 놀라운 아이템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기업은행이 진짜 중요한 은행이었구나. 그런데 내가 몰랐구나. 왜냐면 우리 막내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도 일자리 때문에 아빠도 기업은행을 거래를 하지라고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대주주 보니까 기획재정부예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에 돈을 넣어놓으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획재정부에 돈을 넣어놓으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업이 살고, 이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펌하는 게 아니라요. 은행에 저축 많이 하십시오. 기왕이면 토종은행에 하십시오. 기업은행,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팔린다고 그러는데, 기왕이면, 그래요. 또 이런 얘기 나오면 또 이상할지 모르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주거래은행 거래하십시오. 저는, 은행 거래 안 하고요. 저는 미래저축은행을 거래를 합니다. 자, 1961년 한 이때쯤 될 겁니다. 1961년 때는 바야흐로 8월쯤 사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특화 전문은행으로 사실 탄생을 합니다. 현재까지 시장 내에서 어떤 차별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주요 이제 종속회사들도 있습니다. IBK 캐피탈이라든가, 캐피탈을 사용하면, 여러분들 신용등급 6등급, IBK 투자증권 있고요. IBK 자산운용, 주로 이제 금융관계업을 영위하는 7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놀라운 것은 오늘 종가가요, 차트를 한번 참 볼게요. 기업은행은요, 다른 은행들하고 좀 차트가 다릅니다. 깔끔합니다. 내리긴 내렸는데요. 일단 크게, 급격하게 내리지는 않았어요. 지금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캔들도 상당히, 주봉상 캔들 상당히 이쁘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CD 금리 담합에 대해서는 조금 비껴갈 수 있는 그런 은행이 아닌가. 물론 발행은 했습니다만, 약하다는 거죠. 지금 청산 가치가요, 21,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종가가 11,650원. 자, 떨입니다. 50% 셀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자, 일단 주가 순자산 비율도 0.5배니까요.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아주 상큼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기업은행. 그래요. 주봉에서 딱 이렇게 좀 보고요. 이거 좀 확대해서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지지라인입니다. 네, 그렇죠? 이 라인이 지금 지지라인, 꼬리단 부분 아주 깔끔하게 다뤘고요. 가격으로 따지면 얘도 이제 손절가는 정해줘야 되니까요. 손절가 부분은 11,500원 정도, 11,500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손절가로 정하시면 되고요. 일단 캔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캔들은 이렇게 생긴 게 제가 얘기한 캔들이 이 캔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목표가는 이거 손절가만 정해드리면 되지. 목표가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팔고 싶을 때 5%든 10%든 20%든 여러분들 마음대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뭐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일단 손절가만 정해드리고 가겠습니다. 11,500원 잡으시고요. 아셨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왜냐면 청산 가치가 따블이기 때문에요. 그냥 좀 적금 든다 생각하고 손절만 잡으시고 가만히 묻어놓으시면 나중에 좀 기쁨을 줄 수 있는 기업은행이고요. 일단 대주주가 기획재정부인데 문제가 있겠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믿어요. 기획재정부는. 예. 다른 은행들은 믿지 않아도 기업은행은 믿습니다. 왜? 대주주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량주 아니겠어요? 그죠? 파이팅이에요. 기가 막힌 회사예요. 자, 지방은행의 이제 대표적인 은행 하면은,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전북은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북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양적, 질적으로, 모두 기대 이상의 경영 성과를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지역의, 전북 지역의 중소기업이라든가 상공인, 그런 이제 가게에 대한 금융, 가게, 대출, 어떤 자영업자, 이런 쪽에 금융 지원을 적극 확대해 오면서, 지역 경제의 진짜 핵심축으로서 깨끗하고 정직한 전북은행, 이런 은행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전북 도내는 물론이고 서울이라든가, 제가 이제 대전에 보면 대전에도 있습니다. 여객 시장 진출도 확대해서요. 고객 기반을 충분히 확충한 그런 은행이 전북은행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은행들이요. 엄청나게 매집을 해옵니다. 그거 아시고요. 일단은 이제 우리캐피탈, 여신 전문 금융회사인데요. 전국 한 18개 점포 가지고 있는 우리캐피탈도 인수를 했죠. 이게 11,700원짜리인데요. 오늘 종가가 4,430원입니다. 기가 막혀요. 0.4배입니다. 또리. 야, 그래요. 전북은행 한번 차트를 보시면요. 예, 차트를 잠깐만 보시죠. 자, 보이시죠? 요게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는 주식 회로도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평선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내일, 네, 그래요. 이데일리온 풍류클럽에서 저녁에 8시 40분에 여러분들 못다한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